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미국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어제와 날씨가 사뭇 다릅니다. 쌀쌀하고 바람도 불고 하늘마저 어둡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 꼭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77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조금 전에 보석 후에 처음으로 출근길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 집행 이후에 풀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김경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니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여당에서는 1심 결과 때는 사법부를 향해서 적폐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법부를 향해서 현명하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 달라요. 동아일보입니다. 김경수 법정 구속 77일 만에 조건부 보석 2억 내고 풀려났습니다. 도지사직에 복귀를 했고 조금 전 출근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드루킹 측 그리고 드루킹의 가족 측에 대해서 협박도 회유도 해서는 안 된다. 금지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김 지사가 풀려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풀어달라 이거죠. 형 집행정지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크 증세 악화로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이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불에 댄 것 같은 통증. 16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다음날 바로 제출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 수감 2년 만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지 모든 관심사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여성의 몸으로 너무나도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긴급하게 보도드렸던 진주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 이웃집 괴물 7번 막을 기회가 있었다. 오늘 모든 언론에서 이 용의자, 이 범인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샅샅이 취재를 했습니다. 여고생을 스토킹하는가 하면 여고생의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든가 하면 우물을 현관문에 투척하는 등 이 용의자는 과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경찰은 사안이 가볍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묵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살인범은 3년 전 정신병을 치료받다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유천 씨의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오늘 한국일보는 마약 스캔들이라고 이름을 패러디했습니다. 박유천 씨가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신체에 있는 털을 모두 다 제모를 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서 박유천 씨가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유천 씨 측은 콘서트를 앞두고 원래도 제모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박유천과 관련해서 마약을 구매한 영상을 확보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종사와 깜짝 쇼 사진을 찍었는데 5개월 만에 군부대 시찰을 한 거고요. 미국이 제안한 빅딜을 거부한 이후에 첫 행보입니다. 북한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가다가 깜짝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거 계획된 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전투기를 보면요. 이게 미그입니다. 미그 29. 이야, 이거 뭐 2차 세계대전 때 날아다니던 전투기인데 그 오래된 구닥다리 전투기 앞에서 공군조종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김정은 위원장. 이거 날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날 수는 있어도 지금 전혀 미사일이나 무기들로 무장이 안 돼 있는 모습도 날카롭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경제면 탑 기사인데요. 애플이 퀄컴과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애플과 퀄컴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상표권 분쟁 소송을 특허 분쟁 겪고 있었는데 30조 원 규모의 특허 분쟁. 그런데 전격적으로 화해한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5G 폰으로 치고 나가는 삼성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이 5칩을 구매해야 하는 애플로서는 이 퀄컴과 5칩을 생산하는 퀄컴과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요국 5G 스마트폰 도입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미국과 특히 애플이 이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대한민국 삼성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까지 접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삼성전자에게 우리가 삼성 5G 칩을 구매하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삼성이 시원하게 거절했다라는 후문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목요일의 여성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고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윤 기자와 우리 또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변민 박사님이 또 일주일간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빈자리를 넉넉하게 채워주고 계시는 인사이트 K의 대한민국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키워드 이겁니다. 보석의 조건, 김경수 지사 보석의 조건, 그리고 8번의 기회, 안타까운 일이었죠. 8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을 향해서 아웃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본격화 나왔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에 밝힌 소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러고 현금 보급금 이렇게 어떻게 마련하신 건지 가족들한테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무대권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수심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 이것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 가치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드루킹 재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입니까?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입니까? 청와대 눈치 보기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무소불위의 바둑이다라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둑이 사실은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를 부를 때의 별명이거든요. 바둑이.
왜 꼭 불러도 바둑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둑이가 풀려났습니다. 야당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당의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박수영 기자.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을 때는 분명히 사법부를 향해서 적폐다라고 뭐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개인까지. 그런데 풀려났을 때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여당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원래 김경수 지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때 여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사법부에 대해서 총 공세를 펼쳤어요. 심지어 너무 사법부에 대해서 총 공세를 여당이 나서서 펼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판결문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전문가들까지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판결문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도록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가 이 사법농단 적폐 세력을 이렇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적폐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총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네. 어떤 반응인가요? 네, 그랬는데 이 차문호 판사가 이번에 이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적폐 판사에서 현명한 판사로 바뀌었군요. 네,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뭐 자유한국당도 입장이 바뀐 건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반문 유죄. 그다음 친문 무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야가 좀 이렇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180도 다르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 어떤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재판부가 그냥 보석을 해준 게 아니라 조건부 보석을 해줬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 함께 보시죠. 1번, 창원 주거지에 주거할 것. 그러니까 창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원이 상당히 넓어요. 창원에서만 주거할 것. 두 번째, 법원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는 반드시 출석을 할 것. 세 번째, 드루킹 및 관계자들과 연락 불가. 그리고 드루킹 가족에게 협박 및 회유 불가. 금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 번째,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불가.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를 걱정해서 이렇게 조건을 달 거면 보석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조건을 달았다. 다섯 번째, 3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할 거나 출국 시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들을 달았는데 이 조건이 공개되니까 같은 보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과는 조금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 349일 만에 보석이 허가됐고 김경수 지사는 77일 만에 상당히 빠른 보석 허가가 나온 거죠. 이 전 대통령은 그 사저에서만 머물러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머물 수 있게 훨씬 더 자유롭게 됐다는 거. 보석금 금액도 이 전 대통령은 10억, 김경수 지사는 2억이다.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같은 보석인데 너무나도 사뭇 다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 전 대통령과 김 지사의 이 보석 조건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저게 오히려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김경수 지사보다 훨씬 더 세요. 그리고 훨씬 더 세다. 형량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것이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인 직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번 보석을 결정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석금도 지금 10억이라고 하지만 1% 정도밖에 안 되는 1,000만 원만 사실은 좋은 증권으로 낸 거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2억이지만 그중에 1억은 또 현금으로 무조건 납부하라고 것을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당시에 1억 원을 수리한 혐의로 그때 재판받았어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은 사실은 김경수 지사에게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좀 상당히 더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특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지는 것보다는 아마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어렵게 보석을 허가해 줬으니 네가 좀 잘해라 이런 뜻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남도지사로서 역할을 조금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보석 조건 5개 중에 사실 중간에 있는 3가지는 별 의미가 없는 조건이죠. 네. 당연히 재판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공범들하고는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배고프면 밥 먹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기서 1번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주거지에 주거하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도지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많을 텐데 아마 1번 같은 게 조금 본인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국은 당연히 안 하겠죠. 당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지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야당에서는 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사법부를 압박해서 사법부가 이 권력 실세의 압박에 굴복을 한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우리 박수윤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은발의 오줌누기식의 여야가 돌아가면서 입장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논평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서로 공수교대하듯이.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또 실제로 이것은 뭐 석방에 대한 말하자면 보석 허가에 대한 부분이지 판결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판결이 2심에 대해서 또 뒤집어지면 1심 했던 이야기를 존경한다 했다가 또 저거는 뭐 적폐다 했다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스스로 본인 얼굴에 침뱉는 어떤 결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부가 또 검사가 보석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흔적이 있지 않나요? 가령 뭐 노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1억 원 현금을 내라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휘둘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도 야당도 좀 차분하게 좀 자제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조금 전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영상 촬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공백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판과 도정을 병행하면서 도정에 다시는 그런 지난번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일 만에 도정에 출근을 해서 복귀를 한 건데 김경수 지사가 풀려나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이 되어 있다.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이런 표현이었어요.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하다.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다. 유독 박 전 대통령에게만 가혹하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풀어주고 김 지사도 풀어주고 왜 박 전 대통령만 이렇게 묶어두려 하느냐라는 억울한 어떤 그런 감정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정재 장관님, 불에 데인 듯한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있는 담당 변호사에게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정말 대규모적인 개인 비리에 의해서 감옥에 가셨던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오래 소위 형을 살고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가혹하다라는 평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는 강인한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노령의 여성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국민 대통합인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야 하는 게 마땅하라고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과도 통일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보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형 집행 정지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을 하나로 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선거가 국회의원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가정하에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서 풀려나게 된다면 지금 당대표가 사실 황교안 당대표인데 네. 한때 이 친박계에서는 황 대표를 향해서 약간 배신자다. 배방 논란.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황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다. 혹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꽃없는 당신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친박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전당대회를 관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표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금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총선 이후에 예.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황교안 대표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지만 대선과 가까워질수록은 거리를 두는 그런 정치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김경수 지사와 또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긴급히 보도해드렸던 진주 아파트의 방화 및 흉기 난동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들이 오늘 속속 취재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영상은요. 어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까만 연기와 또 빨간 화염이 치솟자 주민들이 복도로 계단으로 지금 긴급히 대피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범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를 향해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장면인데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 이후에 할머니는 저 흉기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서 이 남성이 즉각적으로 체포가 돼서 연행이 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얼마나 이 장면을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정말로 끔찍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재가 나면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그건 프로토콜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노리고 어쩌면 이 범인이 엘리베이터 앞을 딱 막아서서 이렇게 흉기를 들고 기다렸다는 점이 고스란히 이번 영상과 사진으로 드러난 겁니다. 체포했지만 이미 뒤늦은 순간이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이었는데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에게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범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휘발유를 구입을 해서 결국은 본인의 집에 불을 질렀고 그 목적으로 결국 휘발유를 미리 구입을 한 거고 그리고는 칼을 2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 주방용 칼이 아니에요. 일반 주방용 칼이 아닌 칼을 2개씩이나 미리 준비한다는 건 그거는 계획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피해자와 연관돼서도 피해가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의 가족들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노영민 변호사님 지금 보면요. 그 범행 당시의 현장에 대해서 그 범인이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고 할머니를 향해서 흉기를 들고 있는데 범죄심리학 교수도 이거 우발적인 살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는 계획범죄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윗집하고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계속 분쟁이 있어 왔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피해를 사실은 당해서 안타깝게
그 사라져간 여학생, 18살 여학생을 계속해서 스토킹 비슷하게 협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CCTV를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달았고 3월 12일 날 찍힌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아파트 계속 협박하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여학생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여학생과 또 그 윗집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이 이 여학생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휘발유를 미리 사서 준비한 다음에 불을 지르고 예. 불이야라는 소리를 먼저 냅니다, 본인이.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당연히 뛰쳐나오겠죠. 그 앞에 서 있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건 일부러 한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 정신병이 운운하면서 주장하면서 뭐 형을 감경해달라고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저는 이번에 경찰 대응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수많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안 했고 인분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그 집만 뿌린 게 아니에요. 303동에는 다른 집에도 인분을 뿌리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증거 없으니까 가져와라 그래놓고 증거를 가져다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정신적인 병력이 있다는 게 2010년도부터 나왔는데 그 치료를 받다가 2016년도부터 그만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병력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건소나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곳에는 연락이 안 돼 있어서 등록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경찰은 한 번도 조회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관리 소홀의 책임까지 좀 같이 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다 이것은 계획을 한 살인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스토킹 비슷한 것을 당했던 그리고 이번에 저 남성에게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이 소녀가 직접 단 CCTV 영상에 포착된 과거 이 남성의 이상한 행동들도 저희가 영상으로 입수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학생이 급하게 집안의 비밀번호 문을 열고 급하게 집으로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이 불을 지른 남성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목숨을 앗아간 이 남성이 바로 따라옵니다.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면서 본인의 시계를 보면서 이 여학생을 마치 기다리는 듯한 그리고 화가 난 듯이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있는 장면. 다시 가는 줄 알았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발 보이시죠, 여러분? 세 발자국 떨어져서 계속 저 집에서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다른 날 이 남성이 준비한 오물을 이 여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 현관문과 그 현관문 옆에 난 이 창문에다가 뿌리는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CCTV는 이 남성을 두려워한 저 여학생이 사비를 들여서 설치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경찰 측에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학생 측에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문 앞에 CCTV를 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전날 만약에 저 여학생이 굉장히 다급하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저 남자가 쫓아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그날 그 여고생이 이 남성의 손에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더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문제는 이 여고생 가족이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벌써 4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 측은 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 여고생을 계속 쫓아다니고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집에 갈 때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을 동행해서 다녔다고요. 예. 그 정도로 무서웠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올해만 4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도 수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계도 수준으로 끝내고 돌아가 버린 거죠. 그 바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결국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이 여학생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힌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스토킹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렇게 만약에 스토킹 같은 경우에도 법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냥 벌금 10만 원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가 돼 있는데 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와 그다음에 스토킹을 하는 남자를 사람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됐습니다. 이 법이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이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여고생이 과거에 괴롭힘을 당해오면서 이 주민들과 함께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과거 8번 신고 때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2018년 9월에 방금 보셨듯이 윗집에 오물을 투척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안이 가볍다라고 경찰은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월 17일 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치는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월 28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층간소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경찰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저 때도 신고 냈었는데요. 3월 3일 윗집에 또 오물을 투척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었어요. 3월 8일 아파트 주민과 시비를 벌였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었습니다. 3월 10일 진주 시내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했는데 벌금 200만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3월 12일 윗집에 또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근데 현재 재판 중이에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3월 13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시비를 걸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 시비 중에 하나가 윗집 사람이 벌레를 던진다 라는 이상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살해범의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이 강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전부터 윗집에서 벌레를 털어서 몸이 가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위협을 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처리해 줄 거냐라고 경찰에게 했던 말이 현실로 일어났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사람이 죽고 다치고서야 경찰이 몰려왔다. 라고 가족을 잃은 강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대한민국 경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정말 이게 탈근대 사회가 되면서 좀 저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탈근대 사회가 되면서 혼자서 불안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무차별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2008년에 있었던 고시원에서 그와 비슷한 불을 지르고 6명을 찔러 죽인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잠깐 어디에 머물렀다 놔도 그 집이 어땠습니까? 라는 것이 문자가 올 정도의 미래 사회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 경찰과 우리 치안당국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6번, 7번이라면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제가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사실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시범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잦은 지역, 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것을 한 가지의 어떤 경찰 문책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치안 체계 자체를 스마트 시티와 연관돼서 말하자면 의학계라든지 또 주민 치안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좀 어떤 체제 전반의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욱더 경찰의 대처가 정말 아쉽고, 참, 정말 땅을 치는 게 박수영 기자. 네. 할머니와 손녀를 동시에 잃은 유족의 사연도 지금 취재가 됐는데, 아빠가 지금 불이 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딸에게 나 할머니 모시고 엄마랑 같이 먼저 내려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이 아빠가 이웃집을 다 문 두드리면서 불났으니까 대피하세요. 라고 하는 동안 이 살인범의 손에 할머니와 딸의 목숨은 없어지고 딸을 살리려고 몸을 덮쳤던 엄마도 지금 큰 부상을 당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릴 때 가장 가슴 아파했던 바로 그 가족인데요. 그 가장 어린 피해자, 12살의 그 초등학생의 가족의 얘기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이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할머니와 그다음에 그 부인 그리고 딸 이렇게 그리고 사촌 언니까지 해서 이렇게 일가족이 5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딸도 있었는데 큰딸은 그냥 수영대회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5명의 일가족이 자고 있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먼저 피신해라라고 하면서 먼저 내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이웃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피하세요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범인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할머니와 이 초등학생에게 흥글에 휘두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딸의 엄마는 이걸 막으려다가 옆구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지금 중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 역시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요. 정말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다행히 아버지는 이제 좀 더 늦게 다른 이웃들에게 불이 난 소식을 알리려다가 이제 그 흉기를 든 상황은 모면을 피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의 그 심경은 부모와 자식을 잃은 그 심경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인도 지금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이웃들을 구하려다가 지금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플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저는 이 아버지 심정이 이게 너무나도 와닿는데 그냥 내가 가서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하는 심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죠. 딸 목숨 잃었죠. 아내는 지금 중태에 빠졌지. 그때 차라리 이 아빠가 같이만 갔었어도 어쩌면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우 이거 어떡해요. 경찰이 뭐 한 거예요.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저 아파트 주민들이 살았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말 의외로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막을 수 있었는데 당했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획적이면서도 묻지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이렇게 불을 지르고 화재가 났다라고 하고 뛰어나오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는 모방 범죄예요. 보니까 2008년에 논현동 고시원에서 동일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방 범죄를 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묻지마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묻지마 범죄의 특정이 특별히 범죄를 저질러야 될 목적과 피해 대상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자기가 원한 관계가 없어도 죽이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살인 사건 중에 한 40%에 이를 정도로 이런 묻지마형 사회 범죄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막을 수 있을 때 경찰이 본인들이 형을 집행은 안 했어라도 두 가지 면에서 고심은 했어야 돼요. 이렇게 주민들이 분쟁이 많은 걸로 봐서 주민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은 뭔가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치료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경찰 업무였지만 경찰 업무가 아니라라고 판단을 했으면 적어도 그 아파트는 분쟁이 많다라고 해서 주민센터나 관계 지자체의 민원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일을 한 번을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이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다 보니 아무것도 안 했다. 존재 자체를 주민 센터하고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를 떠나서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출소를 하거나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 이렇게 전혀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아무리 중증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약간 폭력성이 높게 나온다라든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상담 치료나 약물 투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권 침해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주변에는 알리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조심스러운 관리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정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대책까지 제안해 주셨는데 이 안모 씨가 어쩌다가 이렇게 괴물 살인범으로 됐을까? 이 안모 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피해자 안모 씨의 이웃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안 씨가 원래 순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20대. 순하디 순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건설 현장 일용직에서 사고 후에 피해망상 같은 게 심해졌다. 가족이 밥을 주면 독을 탄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 폭력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뒤에 더욱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별 이유 없이 주변인뿐 아니라 가족과도 주먹다짐을 하고 수시로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렸다는 거예요. 행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 다음에 흉기난동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심신미약, 도대체 이 법원에서 이 심신미약, 그때도 그냥 집행유예를 풀어줬다. 경찰에서 이 사회안전, 국민보호 이야기를 하면서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강남역 화장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달라.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알람 할 수 있도록 경보기를 설치해달라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런 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이 방법망 구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 리서치를 해보면 이런 범죄 유발자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성도착, 발작, 또 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 또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니까 경제적 요인, 또 사이코패스, 외로운 늑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희정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하는데 언제 인식이 변하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죠. 관찰.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기 시에 바로 알람을 할 수 있는 장치는 했어야 됐던 것이죠. 진주시가 예산을 들여서는 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건장한 이 인력이 상주하는 방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배소장이나 마동석 같은 사람이 지켜서 적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까지도 안 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정말 안전하고 든든한 방범 시스템과 우리 경찰의 태도가 좀 다시 탈바꿈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이 정말로 큰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이 대학 동기 카톡방이 공개가 됐는데 차 전 의원이 방탈출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카톡방 내용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차명진 이 나쁜 XX 정신 언제 차릴래? 라고 동기 중 한 명이 이렇게 카톡을 올리니까 보시면 차명진 님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이 차명진 님을 다시 바로 초대합니다. 야, 이 XX 어딜 도망가? 라고 하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또 나갔습니다. 라고 하자 동기가 명진이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명진이는 오늘부터 완전 아웃이다라고 하니까 다른 동기는 예전부터 아웃이었다. 사실은 차명진 전 의원의 이번 발언들 때문에 이 동기들 사이에서도 아웃이 된 건데 이 동기방 어떤 동기방입니까? 네, 이 동기방 서울대 이 정치학과 79학번 동기들의 모임입니다. 이 차명진 의원이 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방에 멤버가 13명입니다. 13명. 네, 13명이 이제 79학번 동기들끼리 항상 이렇게 카톡방을 에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세월호 관련된 글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동기들이 좀 이렇게 매를 든 거죠. 동기들도 이제 등을 돌린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명진 의원은 그게 좀 듣기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나가니까 다시 초청을 했는데 다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러면 사실은 친한 동기들이잖아요. 그럼 야, 너 정신 언제 차려? 그러면 보통은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야, 진짜 너희들한테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거 정말로 반성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버리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시 초대하잖아요. 네, 다시 초대해도 또 나가죠. 보시면 거의 40년 지기들이에요. 79학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멤버들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죠. 뭐 없는 데서는 뭐 형 안 보겠다. 하지만 뭐 아웃이다. 이렇게 매정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들이시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그래서 이 김학노 교수가 실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아웃을 시켰는지.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댓글에는 대학생들이 정말 사이다 마론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말입니다. 뭐 차명진 의원을 또 방송도 같이 하시고 두 분은 또 올해 방송도 같이 하셨으니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하시기도 같은데 저 단톡방에서도 저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근데요, 차명진 의원하고 방송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데 좀 저하고 맞지 않는 말씀 사실 상당히 많이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또 그분이 상당히 또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되게 미안하고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 동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변명할 게 없어서 아마 나간 게 아닌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네, 왜냐면 지난번에 이분이 이제 이선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떨어졌을 때도 거의 한 일주일을 칩거하면서 사람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 요즘도 사실 연락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걸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조금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렇게 스스로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저 카톡방 이후에 이제 아웃이다라고 했는데 원래 동기들도 아웃시키려는 심정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은 서로 틀리고 서로 의견을 다르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꼭 그렇게까지 너 나가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빨리 미안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말하기 위해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나가버려가지고 조금 좀 또 본인 스스로 좀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한국당이 이제 강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김 장관님 과연 한국당이 제대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좀 뜯어보니까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차명진 전 의원의 지금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전 지역구가 부천 소사. 그런데 보니까 이 지역 김문수 전 의원이 하다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물려줬던 지역구고 현재 당협위원장까지 하고 있어서 총선이 중요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차명진이 아니면 부천 소사를 또 마땅히 대안도 없다.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센 소리 해도 당에서 어쩌지 못하겠지. 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심정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한국당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는 차명진 의원님이 처음에 굉장히 실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저 동기들에게 보여준 모습에 있어서는 늦긴 했지만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거는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 보니 이제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그 당에서도 과연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은 또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새 지도부라서 그런 건데 적어도 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오만함 때문에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평소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그렇다면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번 이 건을 다뤄보겠다라는 의지를 당에서도 표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에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동안 왜 그 타당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재판 관여한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것들 생겼을 때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여당 윤리위원회도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당이 되지 않고 뭔가 다시 재집권하고 반성하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처리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당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차명진 의원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것 같으니 본인이 이제 어떤 미안함에 대해서 더 빨리 국민들에게 밝히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여당의 이해찬 대표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100년을 집권하겠다라고 밝혀서 사실은 문매를 맞은 바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다 차지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300석 중에 260석을 차지하면 나머지 정당은 40석 갖고 이제 논아먹는 건데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 자리가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농담조로 하신 조크의 일종이지만 이해찬 대표가 과거 했었던 발언들 때문에 이게 그냥 조크가 조크로 안 들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을 집권하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300석 중에 260석까지 싹쓸이하겠다. 네, 이해찬 대표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당이라면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지 그런 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찬 대표 이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이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네. 농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농담을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농담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농담 잘 안 합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 내부 의지, 내부 단속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그 노무현 정부에서
그 총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치를 했는데 그 정책들이 정권이 바뀜으로써 다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권을 잃은 것이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야지만 그 개혁 정책들이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권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백지용 팀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까지 못 나오시는데 오늘은 또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을 사랑했고 결혼을 결심했고 예식장까지 잡아놨는데 예신자까지 잡아놨는데 갑자기 여자가 잠수를 탔어요. 알고 봤더니 애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황당한 일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눈 커진 거 보이시죠?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 보고서. 식장 예약 후 사라진 애인. 알고 봤더니 애가 셋이다. 이야. 2016년 11월 34살의 황모 씨 여성입니다. SNS를 통해서 남성 A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2017년 1월 이 황 씨가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A씨에게 산부인과 병원비를 요구했고 A씨는 뭐 당연히 즉각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나 아빠 되는구나 12만 원을 송금합니다. 이 A씨는요 나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 여성 황 씨와 2018년 11월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후 황 씨의 병원비와 또 결혼 준비를 위한 피부관리 비용과 혼수 비용과 또 식장 계약 비용과 또 요즘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잘하시네요. 스드메 비용 등등등 해서 3천만 원을 이 남성이 황 씨에게 줬다는 거예요. 결혼할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내 아이의 엄마니까. 그런데 예식장을 예약한 뒤에 이 황 씨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이 황 씨는 황당하게도 소개팅 앱을 통해서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자 B 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행 경비, 생활비, 웨딩 촬영 등 46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거예요. 이 남자랑도 또 결혼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똑같은 수법으로. 급기야 그 남자 동생에게까지 접근을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SUV 차량을 40% 싸게 구매 가능하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사기쳐서 챙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회사를 다녀도 40% 싸게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만 조금 싸게 구매하지. 제가 또 자동차 담당 기자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황 씨가 반전에 반전인데 2006년에 이미 결혼을 했고 세 딸의 엄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딸을 둔 상태에서 두 남성에게 사기를 친 거죠. 2016년 6월 결혼빙자 사기로 처벌된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대경 교수님, 네. 경찰사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분석하셨을 텐데 아이 셋 딸린 엄마가 이렇게 여러 남성들을 홈빙 사기친 사건 혹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드문 사건이죠.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고요. 사실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뭐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서로 이제 함께 의지하면서 이제 인생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벌써 2006년에 뭐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 나이가 이제 21살이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3명이 있고, 근데 그렇게 뭐 본인도 그렇고 이제 남편의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지 2016년부터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기를 갖다 이제 치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2016년 6월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봤던 남성 A씨 피해자 B씨 말고 그 전에 또 다른 남성이 이미 피해를 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이 사람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 11월에 이 A 씨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고 이제 잠적하기 직전에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또 다른 B라는 또 이제 피해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교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을 빙자한 상습적인 사기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얼마나 이 여성이 연기를 잘했으면 이 남성들이 벌써 3명이잖아요. 드러난 것만. 이렇게 홀딱 다 속아 넘어갔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벚꽃 알바 얘기하잖아요. 벚꽃 알바, 맞아요.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이 그 진지한 연인 관계에 뛰어들기 너무 두려워한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바로 알바로 벚꽃을 같이 보러 갈 사람을 구하는 그런 거다. 참 씁쓸하기도 하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쉽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알바가 오히려 낫다는 걸 오늘 사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차라리 알바가 낫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남성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판사님이 선고하면서도 그 남성들에 대해서 50만 원밖에 피해 보상 안 해줬대요, 그 여자분이. 아이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이상을 예. 사기 쳐놓고 50만 원 피해 보상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님이 도대체 이 남성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해봐라. 말이 되느냐 하면서 위자료를 500만 원 줘라. 막 이런 판결도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밖에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 여성분이 접근한 방식이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그 F로 시작하는 SNS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한 거예요. 아, 그 얼굴 책. 그렇죠. 얼굴 챗?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요. 이 메시지 하나로 이 남성하고 연결이 됐고요. 또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작년 8월에 데이트 앱. 네, 그러니까 양다리에 걸치는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그 남성분하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A라고 하는 첫 번째 남성분하고는 식장까지 잡았는데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다른 먹잇감을 사실은 구한 거죠. 먹잇감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3개월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즉석 만남 혹은 SNS를 통한 여러 가지 만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이게 뭐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요. 예, 그렇죠.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만남이 사실 진지한 만남으로까지 갈 확률은 사실은 저희도 뭐 다 근데 거의 없다. 온라인 통해서 사실은 또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 남성을 이렇게 남성들이 SNS 가입해서 나는 뭐 어디 사는 뭐 누구다 하면서 접근해서 사기당했던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예. 요즘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그 한석규 씨가 주연했던 영화 접속. 그 아주 접속은 우리 세대 너무 옛날 티 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접속은 영화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쓱 드리면서 옛날에는 곽하수님 전도연 씨 나왔잖아요 그때. 전도연 네. 한석규 접속 그거 참 재밌게 봤었는데. 옛날 세대입니다. 네, 옛날 사람이에요. 그 혼인을 빙자한 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통계를 좀 보면 남성이 보통 여성을 향해서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뭐 금품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뭐 욕망을 달성하거나 그랬는데 이 경우는 성별이 정바뀌었어요. 통상적인 방법들은 이제 남성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자 달린 직업들, 뭐 의사나 이제 변호사나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여성들로 하여금 좀 마음이 들뜨게 하고 전통적인 수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통장에 돈 가져오라, 돈 날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용카드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건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이라든지 결혼에 관한 재연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면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 예. 이게 그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같은 게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서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건 실제로 말하는 게 사실인지 이걸 갖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더라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일단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아이고 참. 그래야 되는 저 슬픈 세태가 된 게 아닌가 아니 싶어요. 그래서 옛날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신체 건강하다는 그 건강 검진서 같은 거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을까요? 이러도 너무 못하고 저러도 안타까워요. 못하고 예, 안타까운 진짜 사건. 안타까워요. 자, 두 번째 사건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개에 물린 여성이 야 이거 안타까운데 화가 나서 근데 이웃집을 쳐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채소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 칼을 그대로 들고 갔어요. 이 법적으로 이게 흉기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참 사건들이 많죠. 2017년 6월 화성시 한 마을에 이웃집 B 씨가 기르는 개에 우리 저 66살의 A 어머님이 물렸어요. 큰 상처를 입었어요.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다 입으셨죠. 그날 이후에 근데 이 개 주인 이웃집 여자가 사과가 없네. 그리고 약간 좀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이 A 씨 여성의 어머님의 주장입니다. 개에 물린 어머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흉기를 들고 B 씨 집에 이제 침입을 한 사건입니다. 이 밖에 뭐 B 씨와 C 양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A 씨가 내가 너네 이사 곱게 가게 놔둘 것 같아? 라고 뭐 협박을 했다라는 사건인데 흉기 소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A 씨 주장은 채소를 다듬다가 잠시 B 씨가 집에 있는지 보려했을 뿐 흉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요. 흉기를 의식한 행동을 보였다. CCTV 속에 A씨가 흉기를 꼭 쥐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왼손으로 흉기를 바꿔 잡기도 했다.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슨 소리?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그냥 채소를 다듬다가 간 건데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던 거다라는 판단을 해요. 두 사람의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채소 손질 중 우연히 흉기를 소지한 채 갔다는 말 설득력이 있다. 이것은 단순 주거 침입이다라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 네. 일단은 말입니다. 내가 기르던 개가 그 옆집 여자를 물면 그 개 주인이 사과를 해야죠. 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하고 이제 마음에 앙금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살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좀 입장을 갖다 들어보고 한 번 더 뭐 사과를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러 가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집하고 사이가 걸어서 한 1분 정도의 이제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걔한테 물렸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칼을 들고 갔는데 이게 이제 채소를 따듬다 그냥 손에 그냥 무심결에 들고 간 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2심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진 거군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이제 칼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면 실제로 그게 채소를 따듬는 그런 용도의 칼인지 실제로 이제 채소를 따듬는 그런 여러 흔적이나 자국들이 있었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양파가 묻어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걸 갖다 이제 흙 같은 게 묻어 있는 이런 걸 갖다 판단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간의 사정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는 개에 물렸는데 그걸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이제 2심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가벼운 좀 벌금형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보실 때 그렇다면 1심에서는 왜 이것을 협박을 하기 위한 흉기라고 인정을 했을까? 저는요, 우선 첫 번째 검사의 기소가 과잉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뭐라고 기소했냐면은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왜냐면 너네 이사 가게 곱게 놔둘 것 같아? 이러는 거. 두 번째 특수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이라고 하는 흉기 같은 거 위험한 물건 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특수협박, 모욕. 아니 걔한테 물려가지고 화나서 이웃 간에 분쟁이 나서 이제 할머니가 가서 얘기 좀 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과하게 합니까? 검사가? 그래서 1심에서는 모든 거 다 무죄. 단지 이 특수주거침입죄 하나만 이제 유죄를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내가 홧김에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칼을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2심에서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바꿨냐?
단순 주거침입과 특수 주거침입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단순 주거침입은 형법 319조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벌금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 주거침입은 공동하여 여러 명이 가거나 위험한 흉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벌금형이 없어요. 어허. 5년 이하 징역에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거예요. 예. 물론 할머니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받으나 벌금 받으나 자기 입장에서 똑같아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 실형을 살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하고 벌금 받은 거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할머니가 칼을 들고 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주거침입을 하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웃집에서도 이 할머니 때문에 고통받은 건 알겠지만 본인들도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다 참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과를 지금 사실은 15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흉기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르게 판단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판단한 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문개는 아, 정말 개가 요즘에 사람을 물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개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개가 순한 개인데 개가 물게 네가 행동했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개가 뭐냐? 우리 개가 얼마나 순한데 네가 개를 화가 나게 했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 지나가던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혹은 옆집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개가 나를 물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예. 이게 말이 되는 이렇게 황당하죠. 서로 황당하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개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또 명쾌하게 오늘 풀어봤습니다. 곽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은요. 바로 손흥민 선수와 또 메시. 이렇게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두 분의 사연. 그리고 두 번째는 휘성 씨입니다. 세 번째는 참 정이 많은 파이죠. 초코파이. 그리고 네 번째는 임모 씨. 임모 씨 쇼핑몰, 유명한 쇼핑몰 임모 씨의 이야기.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토트넘의 해결사 손흥민이 또 해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두 골의 멀티골을 터뜨린 것. 전반 7분에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자 보시죠. 오른쪽 발로 강하게 공을 때리는데요. 골키퍼에 맞고 굴절된 공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3분 후에 이번엔 페널티 박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아 왼쪽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듭니다. 이야, 이건 뭐 아트야 아트. 전반 초반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은 손흥민의 대활약에 맨시티를 넘은 토트넘은 57년 만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토트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에게 영국 BBC도 손흥민 어게인, 이 경기는 미쳤다, 훌륭한 피니시였다 라면서 극찬을 했는데요. 손흥민이 경고 누적으로 아약스와 4강 1차전 결장을 하게 돼서 많은 축구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메시도 한번 보실까요? 메뉴와의 경기에서 전매 특허 가마차기로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이게 손흥민의 골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메시와 손흥민, 팀을 승리로 이끈 두 사람의 가마차기, 가히 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멀티골로 팀의 4강 진출을 이끈 손흥민과 메시는 2주의 위클리 선수 후보에 오르기로 했는데요. 메시급으로 부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를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희 돌직구쇼에 오늘, 자칭 이 뒷골목 축구 전문가 두 분이 오셨는데, 배종찬 소장님과 또 국회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거 한일전 축구 경기 A매치에도 출전한 바 있는 김용주 의원께서 축구 전문가신데, 자, 하라는 정치 분석은 안 하고 축구 분석. 어제 손흥민 선수의 이 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금주의 후보, 우수한 후보 두 사람이 이제 손흥민과 메시인데 둘 다 닮았죠? 네. 둘 다 똑같이 두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둘 다 오른발로 넣었고요. 메시는 둘 다 왼발로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넣는 순간도 거의 몇 분 상관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조금 더 이른 시간대, 7분, 10분 정도. 그렇군요. 메시는 한 16분, 20분 대. 그래서 아무래도 시차 관계로 인해서 손흥민이 훨씬 훌륭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로써 이제 아시아 최고의 말하자면 이 12골을 넣은, UCL에서 챔피언리그에서 12골을 넣은 선수가 돼버렸고요. 또 자기의 19호, 20호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박지선 선수 이후에 4강에 진출하는 그런 아시아 선수가 됐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본방송을, 본중계를 봤는데 말 그대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저렇게 자랑스러운 선수가 된 차범근을 넘어섰는데 정말 감화 차이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감아버렸죠. 팬들의 마음을 네, 정치권의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10분도 안 돼서 두 골을 넣었죠. 거기다가 그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는 또 배려입니다. 이 아주 동료 선수 시스코가 부상을 당하니까 그 부상을 당한 시스코를 위해서 가서 돌봐주는 그 배려. 예. 마지막에는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이 공격수니까 두 골 넣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마지막까지 이 막강한 수비를 펼치다가 경고까지 누적이 돼서 이 아약스와의 1차전을 못 뛰는 바로 능력, 배려, 헌신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 소니 최고입니다. 최고다. 네. 두 번째 하풀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하풀 시작이 상당히 기분 좋네요. 졸피뎀과 프로포폴 투약으로 추방됐던 방송인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 당시 남자 연예인 A군과 함께 있었고 성폭행 모의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있었다고 말해서 A군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커졌는데 군대에 있던 그 친구, 저에게 소울메이트 같던 존재였다는 에이미의 설명에 휘성이 아니냐는 설이 돌았는데 휘성 측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에이미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서면서 만약 상대 주장대로 녹취록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만인 일을 녹취록 존재 여부에 굳이 방점을 맞춰서 녹취록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식의 다소 모순적인 해명에도 추측은 무성한 상황. 오는 5월 4일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도 전면 취소해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이 같은 휘성의 공식 입장 발표 후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두 사람을 둘러싼 마약 투약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은 결코 투약한 적이 없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던 박유천. 그의 마약 투약 의혹의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올해 초 ATM을 통해서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앞서 모바일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결이 나온 바 있는 박유천. 하지만 경찰은 박유천이 염색을 한 데다 채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마약 반응 검사를 받아서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유천은 평소 콘서트 등 일정을 소화할 때 제모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사받으면서 형이 계속 부인하셨나요? 그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네, 두 명의 연예인입니다. 먼저 휘성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휘성 측의 입장과 에이미의 추가 반응 함께 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니며 녹취록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그러자 에이미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글을 올렸는데 한 가지 좀 자기 모순적인 게 박정 기자. 휘성 측 입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녹취록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만약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녹취록이 나온다 해도 그 녹취록이 뭐 조작이 됐다거나 가짜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또 처벌을 받겠다라는 게 뭔가 모순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휘성 씨의 그 해명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휘성 씨와 프로포폴 투약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이걸 덮기 위해서 휘성 씨 측에서 이 성폭행을 모의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 모의에 대한 녹취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성 씨 측에서는 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폭행 부분인데요. 이 성폭행 모의를 했느냐를 두고 지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시일이 많이 지나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증거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핵심은 녹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녹취에 대해서 이 휘성 씨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 휘성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원래 5월부터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콘서트 일정을 다 취소를 해서 이제 티켓을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박유천 씨 이야기도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경찰 조사 때 김용주 의원님 네. 채모를 다 제모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마약 검사에 임했다라고 해서 경찰은 강하게 이 증거 인멸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 박윤철 씨 측의 해명은 원래 콘서트 앞두고 제모를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네티즌들이 박유천 씨의 과거 콘서트 사진들을 몇 장 찾았는데 제모가 안 돼 있었던 사진도 발견됐더군요. 네. 뭐 그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샅샅이 말하자면 수사관 외에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금만 조사하면 다 안다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사전 정황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적극적인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뒤지면 다 나온다. 그렇다면 정말 다시 한번 추가 수사를 할 때는 그러면 콘서트 끝나고 이제 말하자면 제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하플 주인공. 말하지 않아도 아는 정이 많은 그 친구.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하면 떠오르는 건 초코파이죠. 군대에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초코파이의 정이 이 베트남에서 더 통했다는 소식이에요. 한국보다. 작년에만 무려 베트남에서 6억 개가 팔리면서 사상 최대 920억 원의 매출을 초코파이가 올렸다는 겁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 베트남 제사상에 이렇게 오를 정도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아버지 기일인데 초코파이 올려드렸어요. 네. 베트남에 초코파이가 수출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팔린 초코파이의 매출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것. 초코파이의 외국 매출이 한국을 넘어선 거는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이 두 번째입니다. 오리온 측은요,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을 중시한다라는 점을 착안해 초코파이는 땡! 이 베트남어로 정감이라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땡! 현지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대학 입학 시험이 치러지는 날에 수험생들에게 초코파이 30만 개를 이 업체가 나눠주면서 응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도 한류가 수출되니 기분은 좋은데 박항서 감독이 있는 또 이 베트남 이 정 한국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네. 정말 초코파이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열일하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돌직구쇼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의전 실패 얘기해가지고 좀 속상했었는데 네. 그걸 지금 초코파이가 완전히 만회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그러네.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만 60개국에 23억 개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기는 일단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코만 있는 게 아니라 마시멜로우가 들어가고 있으니 혹시 그 나라에서도 마약파이라 불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약 얘기하면 안 돼. 안 된다. 네. 근데 원인이 있는데 첫째 이제 우리나라보다 많이 팔리게 된 나라를 보면 일단 인구가 많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그렇군요. 네, 베트남이 9,500만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30세 미만 인구가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더 달콤하고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현지에 대한 정서를 탁 자극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초코파이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정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정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좋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만 이렇게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4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일하는 초코파이도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당국도 같이 열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앞으로 초코파이 지수 이런 걸 만들어봤습니다. 맥지수처럼.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초코파이 통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컵라면도 상당히 세계적인.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 대비 어느 생활 수준에서 초코파이가 성장하는가. 초코파이 지수까지 만들자.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우리 외교부에도 그러지 마시고 초코파이 좀 선물해서 좀 잘하시라라고 좀 격려도 좀 하고 좀 경고도 좀 하는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곰팡이 호박즙을 판매해 대중의 문매를 맞은 한 쇼핑몰 업체가 이번에는 명품 카피, 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 초기 대응 미흡으로 그간 불만을 지적하는 안티 계정까지 생기고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 탈퇴 인증샷이 올라오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계정에서 해외 명품 카피 등의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얼마나 비슷한가 보니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와 신발, 가방 제품 중 일부 디자인이 해외 명품 브랜드의 것과 매우 흡사.
해당 쇼핑몰 상무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41분의 해명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판매하는 상품들에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을 좀 사전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게 시장 조사도 하고 트렌드 분석도 하고 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제품을 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냥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곳도 많이 그러니까 하는 그냥 저의 안일했던 생각으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직원에게 음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원이 음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바빠서 못하면 누군가 한다며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이후에 그 화마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오래된 유물을 지켰던 분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활 지붕이 불타는 불이 타고 있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소방관들과 또 이 카톨릭 사제분들과 또 지나가는 시민들과 우리 경찰들이 인간 띠를 이뤄서 저 화재가 만약에 성당 안으로 번질 경우에 소실될 수 있는 유물을 구해내기 위해서 인간 띠를 길게 늘어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황금 면류관도 건졌고요. 황금 십자가도 건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인류의 유산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가심 연류관, 이 귀한 유물을 구해낸 장 마크 프루니에 신부님이 정말로 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관계자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 했는데 그 신부님이 간곡하게 소방당국에게 내가 들어가서 하나만 건져오겠다. 간곡하게 요청을 해 소방당국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유물을 건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최악의 사태를 막은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저 노트르담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유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원이 시작된다는데 부디 복원도 완벽하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을 보태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디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